되게 중요한 이제 자 이제 세계관의 변화가 근대 현대 과학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이제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19,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18세기까지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였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므로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서구 사회에서.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우주도 없는 것인가? 그러지 않다. 라고 생각. 이 우주는 어떻게 된 것이다? 움직인다.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는 부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타나는 것들이 어떤 생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는 스스로 움직이게끔 하셨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게 이신론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이 우주는 어떻게 움직일까? 자연법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런 생각들을 왜요? 왜 하게 됐죠? 합리주의자였으니까. 그죠? 이성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낙관론적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루드비 포이에르바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유물론의 초기 대표자였습니다. 신학자죠. 그 다음에 독일의 의사 루드비 비히너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철학자고 하나는 신학자이고 하나는 의사인데 이 루드비 비히너는 힘과 물질 당시에 21판 찍혔다는 거. 오늘날처럼 대량 인쇄기가 아닌데 물론 그때도 인쇄기가 다 있었지만은 21판이 찍혔다는 건 얼마나 그 베스트셀러가 됐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목사님 책도 참 2판 찍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운데 21판이 찍혔으니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모든 주요한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었다라는 건 이 힘과 물질이라는 이 책이 유럽 전체에 다 퍼졌다. 그렇다면 이 말은 유럽 전체 지성계를 지배했다라고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또 오페라 작곡가인 바그너가 또 19세기에요. 포에르바흐의 책을 읽고 있었다는 거 매우 중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바그너 음악가예요. 음악가가 누구의 책을 읽고 있었다? 포에르바흐의 책, 유물론자의 책을 읽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포에르바흐의 책 이제 기독교 본질이라는 책인데 그 책에서 이제 예를 들자면 유물론적 세계관을 열어놓습니다. 그 뒤에 이 영향을 받은 신학자들 계속 나와요. 이제 아주 이제 19세기에는 이제 아주 그냥 비평하기 이제 뭐죠? 듯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됐는데. 그리고 또, 루드비 2세가 포에르바흐의 책을 읽을 것을 권장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이에른 왕국의 국왕이 이제 바그너의 열렬한 숭배자였고 또 그러니까 그가 또 바그너가 좋아했던 포에르바흐의 기독교 본질이라는 책을 읽기를 요청했던 것이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책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책들은 뭐 예술도 과학에 다 영향을 미쳤죠. 거기에 에른스트 해켈이라는 사람이 예나 대학의 교수였는데 19세기 말엽에 이렇게 쓴 겁니다. 우주의 수수께끼. 이제 보는 거예요. 19세기 말엽에 본 우주의 수수께끼라는 책을 쓴.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우주를 어떻게 이해할까? 자, 여러분도 생각했어요. 여러분 진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서 우리의 신앙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없다라는 관점으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본다면 남는 건 뭐겠습니까? 이 세상은 어떻게 보겠어요?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죠?
자연의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 자연은 어떤 거죠? 자연이란 선합니까? 자연은 선한가요? 선하지 않죠. 왜? 우리가 선하다는 기준이 없잖아요. 그죠? 선하다는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관점에서 선하진 않죠. 왜냐하면 자연에는 뭐가 존재해요? 약육강식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잖아요. 그런데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을 때 뭘 해줘요? 배려는 해줘요. 왜? 다 먹진 않잖아요. 왜? 왜 다 먹지 않죠? 자기가 배부른 만큼만 먹어요. 그 남겨놓은 이유는 뭐예요? 그래, 배고플 또 먹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배부른 만큼만 먹고 남겨놓은 이유는 사실은 배고플 때 또 먹게. 그러니까 얘네들은 끊임없는 거죠. 근데 걔네들 또 밑에 있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먹이사슬을 통해서 존재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세요. 태풍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뜻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자연이 선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자연이 우리 속에 지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는 갑질이 정당화되는 거죠. 갑질이 정당화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갑질을 정당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가? 도덕이기 때문에 도덕. 도덕이라는 선 때문에 갑질을 정당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권이라는 개념이 하나님이 없이 자연법에 가면 사실 인권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보이지 않는 인간의 권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우리가 권리를 만든 거예요. 자연법이 아니라 인간의 권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빼버리면 자연이 우리를 지배하니까 자연법에서 지배하면은 이거는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인간이 자기 살기 위해서 인권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인간이 인간 중심적인 거죠. 만들어 놓은 거죠. 자, 인간이 그러면서 동물권을 만들어 놓습니다. 왜 동물권을 만들어요? 동물을 위해서 동물권을 만들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자, 지금 우리가 대표적인 게 어마어마하게 동물권이랄 때는 쥐가 동물이에요, 아니에요? 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죠? 근데 쥐한테 동물권을 부여합니까? 요즘에는 그런 움직임도 있다고 하잖아요. 실험용 쥐 나쁘다고. 나쁘다고? 하면 안 된다. 그렇지. 그 문제는 이게 일반적으로 있는지 패스트를 옮기는지. 우리 패스트 옮기는 다 죽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개가 혹 패스트를 옮기는 도구가 된다면 어떡할까요?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전염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요? 살리는 노력하죠. 그러니까 다 인간 중심적인 거죠. 반려견이나 인간이 필요하니까 반려견을만 쓰는 거야. 인간이 필요하니까 자기 삶이 외롭고 힘든데 여기에 개가 도움이 되니까 인간의 이기적인 게 그 인간의 그 뭐가 없으면 기준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인간이 중심이 된다면 자연표의 원리처럼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모든 창조 세계는 뭐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죠.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린아이가 독사로 숨 놓고 장난쳐도 울지 않고 사자와 뭐죠? 어린아이 함께 뛰노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 동물들을 함부로 학대하거나 이러지 않는다. 개념이 달라지는 거죠. 이 함께 하나님의 창조 경륜을 만들어 가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필요한 만큼 우리가 소비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창조 관점에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다 달라지게 되는 거지. 그런데 유물론자들의 관점이 어떤 거 봅시다. 이들은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본 겁니다. 이 19세기 말년에 본 우주의 수수께끼에서 해켈은 물질과 에너지가 영원하다고 전제하고 인간 지성이나 영혼도 유물론적 기반에서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런 입장이 어떤 결론에 도달할지를 알고 사람에게는 의지의 자유가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이것도 재밌어요. 원래 우리는 의지의 자유가 없어요.
그죠? 자유의지란 우리는 존재하지 않죠. 타락한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노예의지만 존재합니다. 그런데 본 것처럼 물질과 에너지가 영원하다.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질과 에너지가 뭐가 됩니까? 영원하면. 예? 그렇지. 하나님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보게 되면은 옛날에 스타워즈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스타워즈의 핵심은 뭐냐면 우주의 신을 뭐라 그래요? 호스. 네, 호스를 개념이 뭐죠? 힘. 에너지. 그걸 에너지라 그래요. 우리는 포스라 이제 거기에 에너지라. 우주의 에너지가 신이에요. 그러니까 스타워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지금 해켈이 말하고자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해켈이 말하고자 하는 걸 영화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벌써 알죠. 영화를 본 사람들 그죠? 우리 안 봐. 근데 그 무서운 거예요. 그 영화 스타워즈가 전 세계 가장 뭐예요? 스타 있죠. 그런 사람이 영화를 볼 때 뭐가 영원하다? 에너지, 포스가 영원하다. 보는 거에 힘이. 그 힘은 에너지고 그게 곧 신이다. 그러면 에너지는 인격적입니까? 아니잖아요. 인격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인격적인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사라지는 거지. 이게 근대 들어오면서 나타나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물질과 에너지 영원하고 영원한 것에 영원함이 나오겠죠. 우리는 뭐야? 우리 하나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 뭐죠? 영원하시다 그러죠. I am who I am. 나는 나도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뭐예요? 영원하다는 뜻이잖아요. 영원하다는 거, 난 스스로. 그런데 그 영원한 대상이 또 있어. 물질과 에너지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물질과 에너지는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창조물이란 말이에요. 언제든지 물질과 에너지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창조물이란 말. 근데 그게 스스로 영원하다고. 그러면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사라지는 거죠. 이게 이제 19세기 말에 이런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들은 이제 다수의 사람들이 무신론자들이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 언제부터? 요때부터. 19세기 이전과 19세기 이후로부터 사람의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 역사의 현장을 지금 실제로 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얼마나 큰 변화가 오는가? 그래서 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과 인간다운 인간은 들어설 여지가 없고. 그렇죠. 당연한 거죠. 이런 생각하지 없는 거죠. 여기에서 물리학, 천문학, 화학, 심리학, 사회과학이 다 닫힌 인간을 체계의 일부가 되었죠. 그러니까 이 우주는 뭐가 움직여요? 영원한 물질과 영원한 에너지에 의하여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뭐예요? 에너지. 우리는 다 뭐죠? 그래서 거기서 보면 인간은 뭐라 그래요? 에너지의 집합. 우리는 물질과 에너지의 집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죽으면 뭐로 환원돼요? 에너지로 환원되어지는 거예요. 웃기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게 나중에 엔트로피 법칙 나오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질량 보존의 법칙, 엔트로피 법칙이 나오는 것도 이제 다 이런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이런 배웠죠. 안 배웠어요? 학교에서? 질량 보존의 1법칙, 2법칙? 다 배웠을 거래요. 안 배울 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현대 물리학에서 파생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거주 물리학과 양자역 가운데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물리학적 이해랍니다. 제가 이제 요즘 물리학 책을 읽고 있는데, 이게 내가 문과적 사람이다 보니까 수학적 사고가 적다 보니까 아쉬움이 많더라고. 그래도 꾸역꾸역 이 나이 좀 읽고 있어요. 이걸 가르치려고. 근데 어쨌든 간에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만 죽은 것이 아니라 인간도 죽어버렸다. 그리고 사랑도 죽어버렸다. 사랑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게 감정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포스트 모던에서는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매우 중요한 사람이 우리 시대 때 가장 유명한 책을 냈는데 사랑의 기술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기술이다.
야, 사랑은 기술이라는 거예요. 참, 그래요. 목사님도 그 책을 정말 탐독하고 그걸 가지고 또 강의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지. 그러니까 에릭 프롬이 어떠한 사람인지 모르고 그냥 그 책만 읽다 보니까 되게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조금 더 잘 이해했다면 그 책을 좀 더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데 젊은 시절에는 그거를 이해하고 분석할 능력이 없고 베스트셀러가 돼서만 읽었다. 참 아쉬움이 많이. 근데 지금 같으면 좀 다르게 볼 텐데 어쨌든 됩니다. 그러니까 닫힌 인간 체계 속에서는 사랑이 들어설 여지가 없는 거고 도덕도 들어설 여지가 없는 거고 자유도 들어질 염려가 없는 거죠. 인간은 다 제로가 되는 거예요. 무가 돼. 아무것도 닫힌 체계 속에서 무슨 사랑이 있겠어요. 기술밖에 없는 거지. 도덕이 어디 있어요? 자연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도덕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그잖아요. 도덕이라는 게 기준이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니코마스의 윤리학에서 말했던 그 윤리학적 기준도 사실 근대에 와서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거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된다. 뭐 예를 들자면은 뭐죠? 에틱이 윤리가 있고 또 우리의 뭐가 있죠? 감성이 있고 지성이 있고 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에토스가 있고 파토스가 있고 그죠? 근데 또 뭐죠? 세계 이런 걸 우리 인간을 이야기할 때 에토스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파토스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지성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죠? 뭡니까? 로고스적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와, 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네. 우리 인간은 그렇게 봐야 돼. 근데 우리가 너무 로고스적만 생각하니까 문제가 있다. 좀 우리에게 뭐냐 파토스적인 게 있어, 감성적인 게 있어. 근데 이거만 있으면 안 된다. 에토스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이해. 놀랍잖아요. 저 고대 사람이 생각하는 게 지금도.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모든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시학의 미학이죠. 미학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학은 오늘날 얘기하는 모든 드라마의 기본이에요. 여러분 모든 드라마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미학이 기초예요. 그 오늘 얘기하는 발전, 전개, 절정, 대단원 이거 다 누가 만든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 정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그 영국 비극이라 다 비극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드라마는 다 비극적인 요소를 가져야 사람들의 파토스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누가 다 해놨는가? 이거 아리스토텔레스가 다 써놨어요. 여러분이 꼭 읽어보세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을 읽어보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모든 개념이 딱 그 옛날에 이미 주전에다 만들어놔서 그 얇은 책에 그 시학에 물론 시학 하나 읽으려면 해석이 되게 많지만 그래서 다 비극적이에요. 그리고 뭐죠? 비극적이고 또 어떤 거다? 어떤 거여야지 우리 사람이 감동받겠어요? 매우 이제 이 개인적인 것들이 많은 거죠. 우리의 마음 움직이는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든 드라마는 그래서 이게 몇 개 있어야 돼요. 절정이 한두 개 있고 대단한을 딱 가야 돼. 그래서 드라마를 보면 여기 올라가고 있구나. 근데 한 번이 안 끝나고 여기 첫 번째 파토스 움직이고 두 번째 파토스 움직이고 세 번째 대단한을 땅 찍으면 그 다음부터는 다 그냥 대단한 막을 내리구나. 그게 이제 드라마를 보는 게 핵심이죠. 이게 그거를 서론, 본론, 결론이라 그러는 거죠. 이게 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만든 거예요. 정리한 거지. 자, 근데 뭐가 돼요? 이때 와서 이게 깨지는 거지. 파편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최근에 와서는 어떻게 되냐면 모든 드라마에서 어떤 게 나오죠? 뭐라 그래 마지막을? 열린 결말이라 그래. 옛날엔 불가능했어요. 이게 이제 우리 시대는 옛날 생각하니까 사고가 바뀐 거예요. 열린 결말이에요. 결말이 없어요. 누구에게 맡기죠? 독자. 그게 바로 포스트 모던이에요. 포스트 모던 철학이 열린 결말. 당신이 주인공이고 당신이 결정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모든 책들은 독자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저자 중심에서.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사상의 변화로 생기는 겁니다. 자, 그게 시작이 바로 여기 첫 번째 인간입니다라는 거죠. 절정기의 르네상스 인본주의가 계몽주의를 거쳐 완숙기로 가고 있었는데 르네상스 인본주의에서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자율적인 존재로 만들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그런데 현대적 근대과학 이래서는 사람은 잠식되었고 본래 인간은 죽었죠. 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율적인 인간을 막 만든 게 어디예요? 르네상스였는데 현대적 과학에 와서는 그 인간 자체가 죽어버립니다. 자율적인 인간도 사라져요. 왜요? 이 힘과 물질이 영원한데. 그럼 인간은 누구예요? 인간은 뭐죠? 이제 물질의 조합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때 오게 되면은 이제 와가지고서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DNA를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DNA 나선 배열을 한 사람이 몰라요?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 토마스 왓슨이 DNA 배열 구조를 만든. 그럼 인간은 뭐라 그래요? 이때 와서는 인간이란 DNA 배열 구조다. 단지 DNA의 조합이에요. 조성환이 누구예요? DNA의 조합이에요. DNA가 바뀌면 조성환 바뀌죠. 그렇죠. 그죠? 그리고 DNA 구조. 더 이상 인간의 인격성이 사라지는 DNA 구조. 배열이다. 그 재밌는 거 내가 항상 강조할 때 어떻게 되냐면 원숭이와 우리의 DNA 배열 차이 몇 프로? 5%. 그럼 원숭이가 DNA 5%, 우리 인간이 DNA 바뀌면 사람이 될까요? 와, 놀라운 질문이죠? 놀랍게도 안 바뀌잖아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종류대로 창조하셨지, 종과 종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창조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여기에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현대적 과학에 와서 인간의 존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질의 조합이죠. 그래서 죽으면 뭐가 돼? DNA가 해체되는 것 뿐이에요. 죽음이란 뭐냐? DNA 해체, 에너지로의 환원 되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천국이 있습니까? 죽음 낙선이 잘 환원되는 거예요. 그래서 흙으로 간다? 에너지가 원래 물질로 가는 거죠. 죽음이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누드비 포에르바하의 유물론. 사고가 19세기 들어오면서 해켈이 물질과 에너지를 영원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걸 가지고 이제는 음악도 모든 영역으로 확산되는 이런 시기 속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사라진 거죠. 인간이 이제 원래 자율적 인간을 만들어 놨는데 인간이 스스로 물질화되면서 인간이 사라진 거예요. 인간의 가치가 없어졌죠. 그렇다고 하면 그런 인간을 죽이는데 무슨 뭐 대단한 심리적인 압박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며. 그 히틀러가 유대인들 600만 명을 죽여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 수용소에서 죽이고 그 사람들을 뭘 만들었어요? 비누 만들었다. 그 비누 만든 걸 어디에다 공급했어요? 기름이랑 비누 만들어서 다시 어디로 공급해요? 전쟁터에. 전쟁터에 군인들의 비누가 바로 뭐예요?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을 죽여서 거기서 나온 걸 비누로 만들고 그들의 기름으로 다시 전쟁을 치르는. 죄책감이 없는 거죠. 왜? 인간은 뭐기 때문에? 물질이고 에너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거죠. 이 생각 자체가 끔찍하잖아요. 근데 당신은 끔찍하지 않아요. 이 세계관을 가지게 되면 끔찍할 이유가 없죠. 이런 게 다 근대사를 꿰뚫고 오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이런 근거에서 핵폭탄도 나오는 거예요. 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비너와 해켈은 물질과 에너지 영혼을 말했고 이제 유물론적 세계관은 인간을 닫힌 체계 속에서 인과율의 제일성으로 설명하려고 한다. 이제 유물론이 이제 우리 시대의 핵심이 되니까 모든 거 뭐예요? 물질로 물질과 에너지가 영원하니까 그치?
우리의 존재는 다 물질과 에너지가 왔잖아요. 그런데 이 물질과 에너지에서 우리가 어떻게 왔느냐? 아직 이걸 해결을 못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원인은 유물론이 맞는데 물질과 에너지가 영원한데 물질과 에너지가 어떻게 오늘 이 우주를 만들었는가를 구분해 이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인간 이상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진화론이 나오게 되는 배경을 여러분 지금 전제를 하는 거예요. 다윈의 진화 전제를 보겠습니다. 이때 찰스 라이엘은 지리학의 원리에서 지질학 분야에서 자연 원인의 제일성을 강조하여 이 방향으로 문을 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의 생각은 이거예요. 지금 활동한 힘 외에는 과거에 어떤 힘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힘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지리마다 힘이 과거에 있는 힘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죠? 과거의 오늘의 힘은 과거의 힘이 아니에요. 영원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 힘은 어제의 힘과 오늘의 힘이 다르다고요. 왜 달라졌을까? 이게 몰라요? 지금 할 때 어제의 힘은 오늘의 힘과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이러면 이제 어제 원숭이가 있고 오늘의 인간이 있잖아요. 다른 거예요. 어제 원숭이가 있고 오늘 인간이 존재하죠. 이거 어떻게 구분해야 돼? 생각하겠어요. 다른 거예요. 분명히 다르다면 여기에 뭔가 변화가 있었다고 보는 거지. 어제의 힘과 오늘의 힘이 다르다면 어제의 힘이 오늘의 힘으로 오는 과정 속에 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지 그냥.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리학 분야에서.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다윈이 이런 생각을 보겠습니다. 찰스 데이는 나이엘의 생각을 생명학적 생명의 기원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지리학적 생각을 이제 생물학적으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 그러면 이게 생물학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해가 돼요? 우리가 이 생각을 잘해.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잘해야 돼요. 어제의 힘이 오늘의 힘이 다른. 지리학적으로 보니까 지리학적으로는 분명히 어제의 세계, 오늘의 세계가 다른 세계. 그럼 도대체 이 세계는 연속성이 있을 텐데 어떻게 이걸 설명해야 될까? 이거를 다윈이 생물학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다윈의 생각은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종의 기원에서 봐야 됩니다. 보겠습니다. 자신의 책 생존투쟁에서 자연선택 혹은 선호되는 종족의 보존에 의한 종의 기원. 원래 개념은 The Origin of Space라고 딱 하나의 우리 책은 종의 기원. 하지만 원래 의미는 뭐예요? 생존투쟁에서의 자연선택 혹은 선호되는 종족의 보존. 자연선택과 종족의 보존에 의한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종의 기원 책을 다음 주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포에르바의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 도서관에도 있어요. 도서관에 있는데 그거는 요약판이고 원래는 되게 두꺼워요. 그러니까 이런 책을 역사 속에서 이 책들이 어떻게 존재했는지를 보게 되고 그런 책들이 어떻게 역사를 만들었는지 한번 다음 주에 제가 책을 꺼내놓고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다윈은 모든 생물학적 생명은 소위 적자 생존의 과정을 통해서 단순한 형태에서 생겨난다는 개념을 주장했어요. 적자,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상태에서 고등한 상태로 변화가 되는데 뭘 통해서? 적자 생존을 통해서 선택하는, 우리가 약육강식 적자 생존이죠. 그러니까 생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가운데에서 단순한 상태에서 이긴 자들이 그 다음 상태로 올라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면 자, 어제의 힘은 오늘의 힘이 아니죠. 적자 생존을 통해서 이긴 힘이잖아요. 이 힘은 어제의 힘이 아니잖아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됐죠? 이해됩니까? 어제의 힘이 오늘의 힘과 전혀 다르잖아요. 왜? 어제의 힘은 사라졌잖아요. 적자 생존을 통해서 어제의 힘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살아남은 자의 힘이란 말이에요. 그 완전 개념이 다르게. 오늘의 힘은. 예.
어제인이 사라졌다는 그거는 그냥 이 다윈의 주장인 거죠. 그렇죠. 뭔가 이렇게 뭔가 실험을 통해서 막 입증되어 그런 게 아니고. 근데 이게 뭐, 아니, 실험을 통해서 입증하죠, 이제. 이 다윈이 그거를 실험을 통해서 입증한 거예요. 적자선 자연 선택을 통해서. 그게 이제 우리가 아는 어디 제도죠? 파라크로스야. 갈라파고스. 그죠. 갈라파고스. 정확히. 갈라파고스 제도에서 연구를 통해서 증명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 그게 만약에 자기 생각만 있었다고 한다면 끝나겠죠. 여기 있습니다. 그죠? 아직도 이 개념에 대해 질문 제기되고 있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다인이 나오지만은 어쨌든 이런 과정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요겁니다. 그러니까 메레이 에덴은 1967년에 생물학의 전당의 이당 다윈에게 수학자들이 질문한다라는 논문에서, 물론 이제 이 다윈이 가지고 있는 통계학적 문제가 있죠. 또 뭐 여러 가지 신다윈주의 진화에서 있는 수학적 도전도 있어요. 이런 것처럼 다윈의 이 종의 기원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적인 학문이 있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죠? 그러나 문제는 뭐죠? 여전히 이런 어떤 다윈의 생각은 많은 비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핵심이 뭐냐면 이겁니다. 그거 하나만 딱 볼게요. 이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점은 어느 누구도 인간이 어떻게 우연과 시간으로만 인간 아닌 존재에서 나오게 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다윈의 종의 기원에서 핵심이 뭐냐면 긴 시간이 흘렸고 우연히 반복되어서 새로운 종이 나왔다는 거야. 그게 다윈의 이야기예요.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긴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연히 반복되면서 새로운 종이 나온 거예요. 새로운 종은 어제의 종이 아니다. 예를 보세요. 어제는 꼬리가 있었는데 긴 시간에서 같은 종인데 꼬리가 없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는가? 이거는 자연적 선택의 진화다. 왜냐하면 그 적자 생존을 통해서 살아남은 자들이다. 그러면 오늘의 살아남은 자들은 어제와는 다르다. 계속해서 종이 진화되고 있다. 종이 진화된다. 호모세피엔스도 그런 진화의 과정 가운데 혁명을 일으켜서 인간이 됐다. 이렇게 과정. 이 기원이 누구다? 찰스 나이엘이고 그거를 갈라파고스에서 어떻게 되죠? 실험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 연구를 통해서 다윈이 보여줬다. 그럼 이제부터 결정이 됐어요. 자, 이 세상은 어떻다? 닫힌 체계 속에서 이 세계는 힘과 물질이 공존하는 세계 속에서 이 세계는 우연과 긴 시간을 통하여 자연이라고 하는 세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선택하였고 그것이 계속해서 진화되어서 오늘의 다양한 종을 만들었다. 여기까지가 근대과학의 요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보고 다음 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되고 이것이 인간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무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무서운 일들이. 여기까지입니다.